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유경수의 품행. 옥천 부자 육종관은 가난한 소장농 출신인 박정희와는 여러모로 문화적인 갈등을 겪을 만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육종관은 이재에 밝을 뿐 아니라 기계를 다루는 데는 호기심과 재능이 많았다. 일제시대에 벌써 포드 T형 승용차, 트럭, 시보레 승용차, 사이드카를 갖고 있었다. 마방을 고쳐 차고로 썼고 운전을 직접 했다. 조수가 있어도 자동차가 아까워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다. 자동차가 구덩이에 빠질 때나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때 조수가 소용될 뿐이었다. 조수가 운전석 옆에서 주인처럼 타고 다니는 판이었다. 육씨는 사진기뿐 아니라 촬영기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누에치는 모습을 찍어 집안 식구들에게 상영해주곤 했다. 고물상에서 기계 부속품들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수리하고 기름칠하여 조립하는 것이 취미였다. 그는 대단한 수집벽이 있었다. 여자까지도 수집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서울의 소실집에 살 때는 사발시계와 괴종시계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몇 달 안 가서 그의 방은 고물시계 천지로 변했다. 온 집안에 째깍거리는 소리가 가득해 식구들은 정신이 멍멍하여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 한때는 총기류 수집에 빠졌다. 브라우닝, 윈체스터 등 엽총 30여 정, 권총 10여 정을 수집해놓고 일본인 경찰서장에게 자랑하곤 했다.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해 올 때마다 명품을 슬쩍 보여주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물어본 다음 조만간에 선물할 뜻을 내비치곤 했다. 그때부터 서장은 수시로 이 집을 드나들게 되는데 육종관은 인허가 문제나 송사를 청탁하곤 했다. 그는 아들 육인수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세무서장과 경찰서장한테는 돈을 많이 줘야 한다. 군수한테는 적게 줘도 돼. 힘이 없거든. 군인을 싫어한 육종관이었지만 총기류에 대한 호기심은 6.25 동란 중 재차 발동됐다. 동네 꼬마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야산에 버려진 총기들과 총포탄을 주워오게 했다. M1 소총, 카빈, 따발총이 그의 창고를 메우기 시작했다. 육종관은 개머리판이 없는 총은 나무로 깎아 새로 붙였다. 그런 다음에는 공토에서 시험 사격을 했다. 그리고는 기름종이로 한정씩 정성 들여 싼 다음 다락방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육종관이 새로운 수집 대상을 찾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과거의 명품에서는 정을 떼는 것이었다. 육종관이 특별히 친일적 행동을 했다는 증언은 없다. 그런데도 일본인 경찰서장들이 그에게 부임 인사를 올 정도가 된 것은 그의 큰형이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해 살면서 일본의 정객들과 친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에 부임하는 총독에게 동생 부탁을 할 정도의 교분이었다고 한다. 1920년대 말 총독부에서는 충북 영동지방에 전기를 가설하고 있었다. 옥천은 역 부근에만 전기를 가설하도록 되었다. 육종관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면서 뛰어다녔으나 잘 되지 않았다. 오기가 발동한 그는 6km쯤 떨어진 오리티강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오사카에서 발전기 제작소 사람들을 불러 현지 답사를 시키는 것을 본 총독부에서 손을 들었다. 전신주를 세우는 경비는 육종관이 부담하기로 하고 교동마을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 유경수의 어린 시절 교동집에는 100개나 되는 전등이 밤을 밝히고 있었다. 박정희가 태어난 상무리에는 그보다 40여 년이 흐른 1970년대 초에 전기가 들어갔다. 육종관은 집안을 왕국처럼 그리고 회사처럼 운영했다. 그는 소실들을 데려다 놓고 놀고 먹도록 내버려둘 사람이 아니었다. 400석을 생산하는 논밭일을 하는데 소실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다. 그 자신도 농사일에 참여했다. 장부정리는 유경수의 몫이었다. 보통학교 상급반 시절부터 유경수는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장부정리, 편지 대필, 헌돈 다리미질, 고물상에서 가져온 헌 부속품에 기름칠하기 등등의 심부름을 했다. 육종관은 편지에 부디라는 부사를 남발하는 특징이 있었다. 유경수가 아버지 부디가 또 나와요 라고 하면 육종관은 그냥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었다. 어느새 유경수는 18명이나 되는 육종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의 총애와 신뢰를 독차지하는 아이가 됐다. 아버지의 보좌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린 시절 유경수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자존심이 강했다. 4살 아래인 유계수는 활달하고 상아를 막론하고 직언을 서슴지 않는 아이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언니.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밥을 먹었어도 우리 둘은 성격이 그렇게 다를 수 없었어요. 언니는 이지적이면서도 인정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무슨 사정이 생겨 약속을 어기거나 하면 탁 돌아서 버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어리광을 부리거나 떼를 쓰곤 했는데 언니는 그런 약한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고 그 나이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언니를 어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각기 어머니가 다른 10여 명의 아이들과 섞여 살면서 유경수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분수와 품위와 영역을 지키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 영부인 시절 항상 칼날처럼 긴장된 정신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기지와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던 유경수의 품행은 이 경쟁사회에서 단련된 것이었다. 1970년대 초 부산의 국민학생들로 조직된 어깨동무 합창단이 청와대를 찾았을 때였다. 유경수는 일일이 학생들과 악수를 나눴다. 한 학생이 자신의 이름과 교명을 댄 뒤 느닷없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찬성하시고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유경수는 고개를 약간 돌리더니 학생들을 안내해온 고모 아들 송재관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글쎄 교장 선생님이 저렇게 외워보내면 어떻게 해. 무슨 교육이 되겠어. 유경수의 고개가 학생 쪽으로 돌아갔을 때 표정은 싹 바뀌었다. 돌아가거든 교장 선생님께 나한테 말씀드렸다고 꼭 전해요. 알았죠? 이 상냥한 영부인의 말을 전해들은 교장은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성장한 유경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표정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데 거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유경수는 배화여고 학생 시절 일본으로 단체 수학여행을 가려다가 아버지 육종관의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 육종관은 관연한 처녀가 여행이라니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유경수는 졸업하기 1년 전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문제로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다가 매정하게 거절당했다. 여자가 공부하면 공연이 건방져진다는 것이었다. 유경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며칠을 울었다. 유경수의 동생 예수도 퇴짜를 맞았다. 육종관으로서는 18명의 자녀들에 대한 공평한 기준을 양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남자는 대학까지, 여자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시킨다는 원칙을 그는 견지했다. 1942년 3월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유경수는 옥천 교동집으로 내려왔다. 작은 아씨라고 불렸던 유경수는 좀처럼 집 바깥을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육종관은 그런 딸이 대견했던지 금고열쇠를 맡기고 격리를 보게 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하고 난 뒤였다. 어머니 이경령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영수를 불렀다. 유경수는 그러나 아버님의 허락 없이는 금고를 열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런 딸이 오히려 미더웠던지 이경령은 영수는 어디 가나 귀염받고 잘 살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넉넉한 집안에 가면 허세 부리지 않고 잘 살 것이고 가난한 집안에 시집 가더라도 초라하지 않게 불평 없이 잘 살 거야. 이 무렵 육종관은 전국의 고물상을 뒤져 값싼 기계류 부속품을 사들인 뒤 기름칠하여 새 기계처럼 조립하는 취미에 빠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조립한 라디오가 30여 대나 됐다. 아버지가 영수야 이거 닦자 라고 하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종일 녹을 닦곤 했다. 오빠 6인수의 회고. 아버님께서 아침에 이것을 닦아놓으라고 하시면 종일 그 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을성이 대단했습니다. 무엇이나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경수가 진정으로 즐겁게 그런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않다. 쌓이는 좌절감을 녹을 닦는 것으로 풀었을 것이다. 유경수는 그런 일에 자학적으로 몰입하기도 했다. 동생 유계수의 증언. 언니는 위장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도 우리 식구 중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일을 시키면 아프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했어요. 하루는 하도 얼굴이 창백해서 아버지가 물었는데도 별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언니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병이 악화돼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일을 중단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를 돕는 일이 끝나면 자수를 놓고 어머니와 함께 바느질을 했다. 자수틀 앞에 앉을 때 유경수는 늘 손을 씻고 옷 매무새를 여미는 것이었다. 그녀는 옷도 직접 만들어 입었다. 헌옷을 머슴집에 보낼 때는 꼭 누구한테 준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이 유경수였다.
유경수의 큰언니 유긴수는 1935년 10월 춘천의 홍순일과 결혼했다. 그는 춘천고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거쳐 고등문과한 시험 양과에 합격한 후 만주국의 마정국과장, 광복 후 강원도 소방청장, 허정, 교통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6.25 동란 때 인민군에 납치돼 행방불명이 됐다. 유긴순, 홍순일 사이에 태어난 장남 홍세표는 외환은행장을 지냈다. 장녀 은표는 장덕진의 부인, 차녀 소자는 한승수의 부인, 삼녀 정자는 유연상의 부인, 사녀 지자는 주식회사 조원 관광진흥회장 정영삼의 부인, 오녀 재희는 전 대한선주 회장 윤성민의 부인이 된다. 유경수는 1942년 말 만주 신경에 살고 있던 큰언니 유긴순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3살 배기 정자를 안고 와서 키웠다. 언니가 지자를 낳은 뒤에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다. 유경수는 정자를 자신의 방에서 데리고 자고 옷도 해 입히면서 친딸처럼 키웠다. 홍정자는 나중에 청와대에서 이모의 개인 비서가 된다. 유경수도 박정희처럼 교사로 1년 반을 재직했다. 1945년 10월 중학교 과정인 옥천공립여자전수학교에 가사 담당 교사가 된 것이다. 이 학교의 서문과장 송재만은 유경수와 이종 육총관이었는데 육총관의 허락을 받고 유경수를 교사로 추천했던 것이다. 교실 4개, 교사 13명, 학생 수 130명의 학교였다. 유경수가 교사를 그만둔 것은 남자 교사들이 던진 농담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었다. 유경수가 나오지 않자 교장이 사람을 보내 달래고 사과도 했지만 독한 구석이 있는 그녀는 글쎄 내가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것 아니에요 라면서 요지부동이었다. 다시 교동의 작은 아씨로 돌아온 유경수는 춘천에 돌아와서 살고 있던 언니 유긴순의 집에 들렀던 적이 있다. 유긴순의 차녀 홍소자가 기억하는 이모의 모습. 이모가 오셨을 땐 온 식구가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온화하게 웃으며 조용조용하게 말하는데 사근사근 잔잔한 시냇물 같았어요. 그려 난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가벼운 충청도 사투리로 표정을 지어가면서 말하면 저는 이모가 너무 좋아서 어떤 때는 그런 이모와 내가 함께 손잡고 걷고 있는 게 사실인가 하고 한 번 더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소방청장이던 형부 홍순일, 옆집에 살던 부인이 유경수를 보더니 반했다. 강원도청의 고위 간부 부인인 그녀는 남동생을 유경수에게 소개했다. 유경수의 동생 예수할머니에 따르면 언니는 그를 한 번 만난 뒤 별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한다. 육종관도 두고 보자고 시간을 끄는데 남자 쪽에서 서울 명륜동에 기와집까지 사뒀고 식모도 데려놓았으니 빨리 식을 올리자고 서둘렀다고 한다. 이 혼담이 오고 갈 때 6.25가 터지고 유경수와 큰언니의 장남 홍세표는 피란의 선발대가 되어 부산 영도로 내려갔다. 훗날 청와대 안주인 시절 유경수는 이런 글을 남겼다. 부산이란 곳은 난생 처음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었다. 혼자서 이곳저곳을 헤매나리다 방이라도 얻고 보니 말로만 듣던 영도섬이었다. 뒤늦게 남아하시겠다던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도에서 막연하게 찾아 헤매며 애타는 초조감과 긴박감 속에서 오로지 국군의 승리만을 기도하며 불안에 쌓여있던 그때 다리 아래로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고만 있던 나에게 인내라는 두 글자가 새로워졌다.